14살의 중학생인 크리스 모시어는 또래들보다 훨씬 덩치가 컸습니다. 외아들로 태어난 크리스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지금은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2살 때 아빠에게 장난감 드럼을 선물로 받으면서 음악에 관심이 생긴 듯 보였습니다. 크리스는 성장하면서 드럼과 기타 치는 것을 좋아했고 책 읽는 것을 즐기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해 스스로 작사하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크리스는 친구들을 모아 밴드를 결성하고 활동했으며 앞으로 전공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크리스를 바라보는 엄마 실비아의 마음은 늘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아들에게 점점 들어갈 돈이 많아 늘 쪼달리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그녀는 더 돈 벌 것이 있나 찾아보던 중 베이비시터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엄마를 보며 성장한 크리스는 또래들보다 생각이 깊었고 엄마가 아기 돌보는 일을 할 때마다 옆에서 엄마를 거들며 아기를 함께 돌봐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크리스는 혼자 아기를 돌보다 살해당한 채 엄마에게 발견됩니다. 여자는 오늘따라 피곤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한참 들어가고 있을 무렵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 밤 8시 15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더 이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소리가 들리고 45분이 지난 뒤 크리스의 엄마 실비아는 저녁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크리스의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벌써 잠들었나 생각하며 집안을 둘러보던 중 자신의 침실 입구에 누워있는 아들의 발이 보였습니다. 왠지 섬뜩한 느낌이 들어 아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니 핏자국이 먼저 보였습니다. 아들은 칼로 공격을 받은 듯 피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아들을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고 떨리는 손으로 911로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신고 5분 뒤에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해 크리스의 상태를 살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실비아는 이웃집 아기가 아들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아기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아기네 집에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물건을 훔치려는 강도의 소행인지 아니면 아기 유괴 사건인지 파악하기 위해 우선 아기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은 모두 불이 꺼진 상태였고 경찰이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어떠한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두 팀으로 나누고 현장을 조사하는 한편 아기의 부모님과 연락이 닿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가 엄마 실비아 방 앞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어느 정도 저항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어 흔적이 있어 살인범과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았고 범인은 크리스를 발로 찬 듯 크리스의 청바지에는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심장을 정확하게 공격당해 사망했지만 범인은 쓰러진 크리스를 8번이나 더 찔러 어떻게든 죽이려고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살인범은 크리스와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 추측됐는데 집 안으로 억지로 들어온 흔적 또한 없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의 피는 엄마 침대 위에 많이 튀어 있었는데 일정 모양으로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아 침대 위에 뭔가 놓여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가 놓여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칼이 놓여 있었고 물을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주방 배수관을 분리해서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실비아가 레스토랑으로 출근한 시간과 주변 이웃들이 수상한 소리나 모습을 본 것이 있는지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광고를 통해서 세라의 아기를 돌보게 된 실비아는 이 부부와 2달 전부터 왕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동네 마트에서 12시간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전기회사에서 퇴근한 후 동네 작은 대학에서 저녁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일주일에 2번 실비아에게 아기를 맡겨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오후 1시, 아기를 맡기기 위해 세라가 크리스 집을 방문했고 5시에 아기를 데리러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늦은 오후 4시 30분, 세라는 연말이라 마트가 너무 바빠 매니저의 부탁으로 8시까지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아기를 8시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실비아 역시 6시까지 레스토랑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크리스가 저녁에 아기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6시에 레스토랑에 도착한 실비아는 7시 10분 크리스에게 전화해 아기가 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크리스는 둘이 만화를 보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8시 50분 퇴근한 엄마가 집에 도착한 시각은 밤 9시였고 이때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사를 통해 크리스는 7시 10분에서 9시 사이 누군가와 맞닥뜨려졌고 사망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크리스의 아랫집 주민을 찾아가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그녀는 8시 15분 쾅쾅거리는 소리가 몇 차례 났으나 곧 조용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가 공격당한 시각은 8시 15분으로 추정됐습니다. 실비아는 자신의 방에 있던 캠코더와 비싼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아들 방에 있던 돼지 저금통이 깨져 지폐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커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아기 엄마 집으로 계속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아기네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밤 11시 30분 아기 엄마 세라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 뒷좌석을 보자 아기가 카시트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언제 아기를 데리고 왔냐고 질문했습니다. 세라는 자신이 아기를 데려오지 않았고 남편이 아기를 크리스 집에서 픽업해 친구네 집으로 갔고 자신은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아기를 데려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일을 끝내고 8시 30분 아기를 데리러 갔지만 아무리 노크해도 크리스가 나오지 않았고 집으로 달려가 남편에게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친구 스티브 집에서 게임을 보고 있다고 말해 집에서 조금 쉬다가 아기를 데리고 오는 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기 아빠 테리가 크리스를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이자 용의자로 추정했습니다. 32살 테리 존슨이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는 세라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새신랑으로 정기공이었습니다. 테리는 스티브 집에서 게임을 보고 있다가 세라의 전화를 받고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테리의 옷에 특별한 점이 있는지, 손에 상처가 있는지 경찰은 유심히 살펴봤지만 그의 옷은 깨끗한 편이었고 수상한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리에 따르면 저녁 수업에 갔지만 너무나 지루해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나와 아기를 데리러 크리스 집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 집에 도착한 시각은 7시 45분. 집에는 크리스 혼자 있었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8시에 크리스 집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는 편안해 보였고 어떤 수상한 느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던 테리는 친구 스티브 집으로 향했고 그의 집을 방문해 맥주를 마시며 게임을 보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테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의 청바지가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질문하자 그는 자신은 전기공이라 어디에 걸려 찢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테리에게 모든 옷을 탈의해 줄 것을 요구했고 몸에 상처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지만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테리의 친구 스티브를 불러 그날 수상한 점이 있었는지 아기의 옷이나 테리 옷에 핏자국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친구는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테리가 몇 시쯤 도착했냐고 묻자 8시 20분쯤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픽업할 때 사용한 카시트와 아기 담요, 아기 옷을 모두 조사했지만 특별한 점은 없었고 단지 아기 담요에서 미세한 혈흔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실로 아기 담요를 보냈지만 너무 소량이라서 판명 불가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테리가 8시쯤 크리스 집을 떠났고 15분 뒤에 아랫집 이웃이 들었던 수상한 소리에 무기가 실리면서 그때 살인범과 크리스가 몸싸움을 하지 않았나 추측했습니다. 테리는 아슬아슬하게 아기를 데리고 나와 큰 일은 피한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실비아에게 누가 아들을 이렇게 살해한 것 같냐고 질문하자 그녀는 전 남자친구 알렌 브랜디를 지목했습니다. 싱글맘이었던 실비아는 가끔 데이트를 하곤 했는데 38살의 알렌과는 깊은 사이로 발전해 함께 사는 것까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크리스가 절대적으로 반대하면서 알렌과 크리스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크리스는 알렌이 집으로 놀러오면 빨리 가라고 대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서로 밀치거나 큰 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가 알렌과의 만남을 싫어하자 실비아는 집 밖에서만 가끔 만남을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알렌은 연말을 맞이해 실비아에게 근사한 저녁을 함께 먹자고 약속했고 그녀는 약속 시간에 맞춰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렸지만 알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비아는 결국 그를 기다리다가 잠자리에 들었고 새벽 1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 앞에는 알렌이 서 있었는데 그는 회사에서 돌아와 잠시 소파에 누웠다가 잠들어 버렸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화가 난 실비아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 소리에 잠에서 깬 크리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알렌이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자 그를 밀치며 돌아가라고 소리질렀고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막아섰습니다. 알렌 역시 엄마랑 할 얘기가 있으니 너는 너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질렀고 서로 고성이 오갔다고 했습니다. 실비아는 아무래도 알렌과 크리스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렌이 의심된다고 진술했습니다. 실비아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그녀가 출근하고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실비아의 집을 방문한 알렌이 크리스와 언쟁을 벌이다가 살해한 것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용의자 알렌 브로디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다투고 다음날 전화를 통해 사과했고 관계는 회복됐다고 진술했으며 크리스와 몇 번의 언쟁은 있었지만 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절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캐물었고 알렌은 주저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그는 사실 만나는 여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알렌은 그날 저녁 25km 떨어진 술집에서 27살 유치원 교사인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바텐더와 여자를 통해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크리스 주변 인물을 조사하던 중 크리스의 할아버지로부터 크리스의 절친인 19살 브랜던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크리스 할아버지가 손자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입구에 서 있던 브랜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고 묻자 꽤나 자세히 사건 현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할아버지의 진술을 받게 됩니다. 브랜던은 경찰들만 알고 있었던 신문에 공개하지 않은 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는 듯 보였고 그 내용은 사건 현장과 일치했습니다. 실비아에 따르면 혼자 자란 크리스는 동네 형인 브랜던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그가 게임 실력이 좋아 함께 게임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브랜던이 놀러 오기로 약속한 듯 보였는데 아기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약속은 취소한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나이 차이가 5살이나 나는데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좀 의아했습니다. 19살이면 성인인데 아직은 14살인 중학생과 절친이라는 것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브랜던을 조사하던 경찰은 브랜던이 칼을 모으는 취미와 칼을 가지고 하는 무술에 심취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크리스 친구에 따르면 브랜던이 칼 무술을 크리스에게 가르쳐주며 놀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브랜던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에게 칼 무술을 가르쳐줄 때 다칠까봐 버터 바르는 칼로 가르쳐 주었지 진짜 칼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크리스 사망 소식을 듣고 아파트로 달려갔을 때 그의 어머니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알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비아에 따르면 둘은 형제같이 지내 사건 당일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줬고 브랜던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저녁 브랜던은 가족과 함께 집에서 TV를 본 것이 확인됐습니다. 브랜던은 크리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 브랜던에 따르면 크리스가 학교 갱들에게 대들어 그들이 크리스를 죽인다고 협박받은 사실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학교를 방문해 크리스 사망에 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조사했습니다. 학생들에 따르면 크리스는 또래보다 등치가 크고 큰 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크리스 죽음에 관해서 학교에서는 무성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중 토드 마킨스가 죽였다는 루머였습니다. 크리스는 학교 갱단 일원인 토드가 아이들의 돈을 빼앗고 괴롭히는 것을 볼 때마다 뛰어들어가 토드를 밀쳐내고 아이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맞섰다고 합니다. 크리스의 사망 몇 주 전 크리스와 토드가 크게 싸웠는데 이때 토드가 크리스를 죽여버리겠다고 한 말을 많은 학생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사건이 일어나던 날 크리스 아파트 근처에서 911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신고자에 따르면 10대 아이들이 운전하는 차가 자신의 차 앞으로 부딪힐 듯 지나갔기 때문에 신고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에는 크리스 아파트 근처에서 피, 죽음, 살인이라는 낙서도 발견됐습니다. 10대들이 사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 경찰은 토드를 경찰서로 불렀고 그가 아버지와 함께 신문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토드는 벌벌 떨며 무서워했고 사건이 있던 날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강하게 압박하며 질문하자 토드의 아버지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토드의 집 근처를 수사하던 경찰은 토드의 이웃들이 저녁 시간에 그가 가족과 함께 집 앞에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용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의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없어 수사는 진전이 없었으며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경찰은 어린 학생의 살인자를 밝혀내지 못한 것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매년 크리스의 생일이 되면 실비아는 경찰에 전화 걸어 새로운 용의자가 있는지 물었지만 경찰은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러갔습니다. (2001년) 미제 사건 수사팀은 크리스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은 용의자 4명 중에 분명히 살인범이 있다고 확신하며 8년 동안 성장한 기술력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증거품을 다시 연구실로 보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팀이 합류했고 아기 엄마 세라가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기억이 남아있어 그녀를 우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사건이 일어나고 1년 뒤 그녀는 아기와 함께 도망치듯 마을을 떠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친구와 친정 식구를 통해 1200km 떨어진 몬테나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 남편을 피해 도망갔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세라를 몬테나 경찰서로 불러들였습니다. 세라는 경찰이 자신을 찾아냈다는 것에 매우 놀랐으며 경찰서에 도착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을을 떠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라는 남편 테리가 너무 무서워서 함께 있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테리의 약물 복용은 점점 심해지면서 제발 약물을 끊어달라고 애원했지만 테리는 자신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크리스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테리가 살해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떻게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다음날 주방칼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테리와 한 집에 산다는 것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세라는 어느 날 아기만 데리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모든 진술을 받은 다음 날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 담요에 묻어있던 혈흔의 DNA가 크리스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은 테리 존슨을 살인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절대 자신이 살인범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담요 증거와 세라의 증언으로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테리는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학교 저녁 수업에 참가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약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걸 인지한 그는 주방칼을 들고 크리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기를 여러 번 데려다 주면서 크리스 집을 둘러봤을 때 꽤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리가 크리스 집 문을 놓고 하자 크리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기는 엄마 방에 있으니 데리고 나오겠다고 하는 크리스에게 테리는 자신이 데리고 나올 테니 TV를 보며 좀 쉬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테리는 겨울이라는 점을 이용해 장갑을 벗지 않고 실비아 방으로 들어가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테리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크리스는 엄마 방으로 갔고 테리가 물건을 뒤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는 테리에게 아기를 데리고 빨리 가달라고 요구하자 테리는 가지고 온 칼로 크리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기 바구니가 실비아 침대 위에 놓여 있어 그곳에만 피가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리는 크리스를 살해하고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한 후 옷을 갈아입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랫집 이웃이 들은 소리는 세라가 아기를 픽업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던 소리로 확인됐습니다. 세라의 착각으로 8시 30분이라고 증언했지만 그녀는 8시 15분 크리스의 집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미제 사건은 기술력의 발달과 세라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테리 존슨을 감옥에 쳐넣을 수 있었습니다.
살인범이 밝혀지던 날 크리스의 절친 브랜던은 자신이 그날 그냥 크리스 집에 놀러 갔으면 그가 살해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늘 죄책감이 들었다고 증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리스의 부모님은 이제야 아들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경찰에게 표했습니다.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크리스가 이제는 편안히 하늘나라에서 쉬기를 바랍니다.